예,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기자분들과의 수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뉴스 기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닌데. 아니, 그래서 기자와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기자와의 여기 기자 드레로 되겠습니다. 오자마자 펜을 던져버리시네요. 아니 패기를 보여주는 거. 내가 완전 오늘 끝내버리겠다. 시청률 폭파하겠다. 이렇게 패기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 토마토 진짜 제가 아침에 바쁘니까 토마토는 그 생방송 솔직히 못 보고 네. 나중에 챙겨 보는데 네. 야 진짜 이 대기업이네요. 느낌이 대기업입니다. 아유, 저는 제대로 된 언론이죠. 대기업 맞습니다. 네. 한번 두 분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항상 우리가 매주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은데 이번 주 정치권 탑픽 뭘로 꼽으셨을까요? 먼저 김종욱 선생님부터. 이번 주 탑픽이요.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는 국정감사 문제가 핵심적인 탑픽일 텐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을 좀 좋아하시던 분들마저도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광수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 왜 맨날 정책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을 때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할 텐데 시장에 너무 좀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좀 붙으면서 좀 시끌벅적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논란이 많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치열한 논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돈 많은 인간들이 주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휘둘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정주 기자님 이번 주 그다음에 정치권 탑픽 무엇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을 꼽았어요. 네. 근데 국감도 있었고 집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문재인 정권 때 한 방 맞고 거의 뭐 영끌에서 연끌해서 마련. 네, 마지막에 거의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1주택은 네. 대부분 집에서 공박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었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 부동산 가지고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걸로 투기하면 패가 망신한다. 내지는 정부가 반드시 잡으니까 사지 마라.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소공격이 됐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정치는 누가 뭐라 해도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놓고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핑계는 윤석열 박근혜도 할 말 많아요. 네.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학습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좀 집권 여당이 냉정하게 이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좀 선회를 하자면 제가 두 가지 중 하나만 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폭등세는 오세훈 시장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지난 계엄 전국에서 네. 계엄과 탄핵 전국이었잖아요. 그 속에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토호제를 풉니다. 송파. 맞아요. 예, 잠상대청이라고 하는 정말로 휘발성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 그런 짓을 해놓고 한 달 만에 그걸 다시 복귀시켜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 뭐라 하냐면 제가 그때 취재해 보니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잘못을 인정할 줄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정치에 실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실험주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의 모든 자산이 몰려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고 네. 그것이 설사 오세훈 시장의 의도와 맞든 안 맞든 정치는 제가 결과라고 했잖아요. 오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사실 그때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후보군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밀리니까 강성 우파의 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송파 제일 가까운 토호제를 푼 거죠. 네. 그거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엎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이번 가장 가깝게는 오세훈 시장에 있다. 그리고 앞서 좀 따라가면
부동산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을 때 네. 윤석열 정부 2023년에 정책 대출 몇 조를 풀었습니까? 50조 이상을 풀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풀어대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집값도 올린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모든 권한을 정부 여당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실용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결국엔 강남시장 오세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주택시장 인상 자체가 뭐 오세훈과 윤석열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서는 여당 야당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강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추방령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여당에서는 이건 불가피한 초강수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오세훈에 있다. 이렇게 양쪽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평론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전 정부 탓하지 말자. 워낙 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 그다음에 야당 대표 탓을 많이 해서 야, 이러면 평론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4년 보름 됐습니다. 아니 4개월 보름 됐습니다. 4개월 보름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서울 추방령을 내리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하향될 만하면은 거기다 불질러 가지고 가격을 다시 올려놓고 그다음에 올 초 같은 경우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자기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판단이 드는데 또 서울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 불질러 놓고 이런 상황이 와서 6.27 대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일단 불을 꺼놨던 측면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돈을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 올라갈 때 돈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거기다 더 불지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어떤 그런 불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점들이 정책 당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고민했을 거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은 지역을 지금 거래해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실수요자 같은 경우 이를 통해서 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거래를 묶어놓지 않게 되면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상승의 피해를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대책입니다라고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실련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30평형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는 12.8%로 비슷해요. 근데 강남은 26.3억에서 32.3억으로 윤석열 정부 때 6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들의 가격을 왕창 올려놓은 상황인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 얘기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난리를 칠 것 같긴 합니다만 세제 개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세제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손을 대지 않게 되면 그냥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 30대 특히 40대까지도 야 이제 서울에서 집 사는 건 포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발표할 때 이왕이면 좀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 이거 안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이어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굉장히 국민적으로 많은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권의 운명, 민주당의 운명은 부동산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급, 그러니까 강남과 같은 지역에는 오히려 공급 폭탄으로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보유세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아까 김용범 실장 말씀하셔서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 읽어본 그 글 중에 가장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글은 부분은 다 나온 건데 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딱 한 문장 있는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네. 예. 이거 줄곧 저도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왜냐 비상한 시기인데 그 시기는 굉장히 비상한데 대응은 평범하잖아요. 네. 정책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겪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끌하고 이제 당하다 보니까 여러 취재진과 만나고 하면서 스터디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어떻습니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당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크게 수요 공급 대책할 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접더라고요. 네. 수요 대책은 두 개예요. 수요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집이라는 상품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한정된 제한입니다. 이게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한정된 제한은 수입 수출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바나나처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 두 가지 특성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품이 크기 때문에 대출해서 사게 됩니다. 대체로는 현금 부자 강남의 몇몇 말고는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내가 집을 사겠다면 절반 내지는 70%는 대출에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요 대책은 크게 두 개죠. 사기 전에 대출 정책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또 산다. 사고 나면 세금을 때려요. 이건 수요를 누르는 거죠. 사기 전과 후에. 네. 그리고 공급은 이제 말 그대로 그린벨트 풀거나 공급인데 이 세 개의 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왜 실패했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잡고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란 게 마음속에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코스피 5천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맞든 안 맞든 코스피는 우상향의 목적이잖아요. 네. 코스피를 4,570 정도로 목표 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천 되면 6천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좋죠 그러면. 예, 방향성은 위아래지 거기서 조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인플레에 맞게 가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그거는 정말 시장을 그 만만하게 보면 오만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같은 거 보면 100점 맞는 것보다 89점이 더 힘들어요. 네. 89점은 어떻게 맞습니까? 그거는 120점의 실력이 있는 사람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100점을 맞겠다고 달려가도 그 점수는 맞기 힘든 점수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 실패는 내가 이 집을 내리겠다고 일단 정책을 썼어야 돼요. 내리겠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집을 내리겠다는 정책조차 안 쓴 썼다는 거죠.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화살을 던진 것 중에 대출 그 세 개의 화살이 있다면 대출 세제 공급 중에 뭐 썼습니까? 대출 하나 썼잖아요. 그렇죠. 대출 하나 쓴 거예요, 사실상. 종부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보유세가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비싼 데는 1.4%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0.4잖아요. 네. 30억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구윤철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으면 1년에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자동차 보험처럼 그냥 내야 된다니까요. 네. 사치세로. 근데 끼케야 30억 아파트 들고 있어도 1년에 1,000만 원 낼까 말까요. 누가 그 집을 던집니까? 오르는 건 몇 억씩 오르고 세금은 1,000만 원 안팎밖에 안 돼. 수익률로 최고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유세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만 네. 이 세금 문제는 이제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어제 당장 이제 삐걱거렸죠. 네. 전현희 전 지금 최고위원 다른 목소리 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그거는 민주당 저간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세제를 올리든 뭐 공급하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정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표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김 실장이 말한 것도 그 다시 돌아온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연히 세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 세제 정책을 지지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예, 뭐 법인세, 대기업 혜택 그렇죠. 보세요. 부자들은 다 빠져나오고 결국은 서민들 연끌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산 사람들 다 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럼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또 부자들을 위한 특혜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 찬성하는데 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들어갈게요. 그러면 얼마로 올릴 건데요? 자, 지금 0.4입니다. 이거 슬라이드로 올리잖아요. 이 역설인데 슬라이드로 올리면 안 잡혀요. 왜? 600 내던 거 700 내는데 누가 집을 팝니까?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정말 정부가 금연을 시키고 싶다면 네. 2,500원에서 4,500원 올릴 게 아니라 통계 나오잖아요.
그럼 재정연구원 다 통계가 있어요. 15,000원 확 올려서요. 그러니까 목표가 금연이라면 목표가 금연이라면. 목표가 재정 확충이 아니라 네. 금연이라면 네. 정말 진심을 보여준다면 네. 밀란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국가는 그 흡연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러니까 정말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15,000원 올려줘. 근데 재정 확충이라는 이중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4에서 어느 만큼 올릴 것이냐 정도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구윤철 장관님 말을 이해하지만 제가 만약에 현장에 간다면 나중에 세제 개편하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몇 프로 올릴 거냐고. 그럼 몇 표로가 적정선이라고 보세요? 저는 1.0이 적정하다고 봐요. 1.0이 만약에 적정하다? 잡겠다면 네. 잡겠다면 이건 퀀텀 점프로 한 번에 올려야 잡히는 거지. 이걸 슬라이드로 올리잖아요. 야금야금 계속 세입자에게 전가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집주인이 지금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 세금이 100만 원 올랐어요. 네. 어느 집주인이 그걸 자기가 감당합니까? 너도 같이 내라. 불법 아니거든요. 정가시킨다. 네, 자기가 월세 올리겠다는 사람은 시장 경제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2+2 뭐 상한제 있다고 해도 그것도 2+2+2 계속 2+2 한 200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정책보다는 정확한 명확한 대책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아무리 뭐라 해도 미국이 자본주의 역사가 200년 이상 된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증시에는 과세를 미 증시 이제 20% 하잖아요. 네. 연말에 네. 25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네. 우리가 금투세 도입할 때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 밑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여러 가지 그 금융 정책이나 자산 정책에 대해서 원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금융적으로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금융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들쭉날쭉하거든요. 정권 들어오면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보여줘야 되고 그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잡고 싶다면 보유세는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올려야 된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뭐 주마다 다르지만 1%에서 뭐 3%까지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 효용률이 이제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0.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유세를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올리고 이제 그 정책적 철학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보유세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세 내린다. 거래세 뭐 근데 이제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저희가 쉽게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 가격 안정화 대책을 하게 되면 가격 안정화에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가게 하지도 않겠다. 이 두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면 지원해가지고 가격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잔불처럼 물 조금 뿌리는 방식을 통해서 그 상태만 유지하게 되면 누가 좋냐면 기재부도 좋고 정당도 좋고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안 되죠. 어느 순간 폭등하죠. 네. 쭉 폭등하고 안정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재화를 빵빵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번 짓는데 시간이 4년 5년 걸린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는 항상 정책이 발생할 때 시간의 텀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억제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공급 대책이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금방 짓지 못하니까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있는 집 다시 토해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제 개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나오게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이 되게 하는 방법을 하고 그 시간을 벌어서 저희 정부나 민간이 공급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성들을 확보했을 때 나름대로 얼추 시간대도 맞고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안정화시킬 거냐? 그러면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가격도 있습니다만 하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계속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갈 거야. 이러면 시장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개기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까지 눌러야 돼. 자,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를 몇 년에 살 수 있도록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걸 안 주게 되면 시장 돈 많은 사람도 개긴다니까요. 버티고 있어요. 그럼 2, 3년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놈이 이기는 머니게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가격 안정화가 아니라 가격 정상화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제가 볼 때 아주 과도한 정책들을 저는 펼칠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숫자를 얼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ECD나 선진국에 비하면 정반대잖아요. 보유세로 따지면 우리는 3이면 OECD는 6이고 또 거래세 같은 경우 정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정부가 물량을 댄다고 하더라도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화를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안정화는 이번 대책에서 일정하게 좀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안정화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마음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제 개편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 6월달 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에서.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저희는 2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못 잡습니다. 선거랑 연동시켜서 계속 야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뒤로 밀어보자. 그래서 저 밀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야 이거 총선인데? 못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가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을 때 이런 얘기하면 저 자식 저거 정치를 잘 몰라서 저런 얘기에 이럴지 몰라서 근데 저도 정치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동산 못 잡죠. 많이 하시죠. 그러면 20, 30대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 30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뭐 신혼부부 저희 뉴스토마토에도 앞으로 결혼 앞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러세요? 굉장히 이 분노 그렇죠. 회사 차원에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집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청년분들도 그렇고 네 개인적 차원에서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분들의 분노와 함께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고 저는 기회평등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돈에는 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법이 아닌 이상에. 예를 들면 강남 부동산을 투자와 투기를 차이라고 있다고 치고도 자 연끌해서 부모님 뭐 일가 친척 다 모아서 투기를 했어요.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 재산 신고하고 차용증 다 썼어요. 불법이라고 잡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모든 다른 나라도 다 자본주의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주변에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작년 딱 1년 시기를 돌려볼까요? 올해 10월 달에 갑자기 코인이든 뭐 로또든 자기 연봉이든 잭팟이 터져서 강남이든 어디든 부동산을 살려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살려던 사람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비해서 올해 10월에 살려던 신혼부부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렇죠. 네, 늦게 태어난 게 죄예요? 늦게 결혼한 게 죄입니까? 코인 늦게 터진 게 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평등이라는 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산 사람은 좀 더 발빠르게 샀다고 해서 그 차익을 인정해주고 소위 말해서 지금 1년 만에 몇 억씩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늦게 있는 사람 왜 나에겐 기회를 안 주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정부가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뼈아프게 봐야 되는 게 내로남불. 이게 직관적인 거거든요. 사실 정책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제가 오천하거나 따로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인식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얘기 나왔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네. 본인 장미 아파트 얘기하면서 네. 나는 대출한 게 아니라고 하죠. 아. 거기 전세 껴 있죠. 네. 전세는 민간 대출입니다 원래. 전세가 민간 대출이에요. 자기가 생으로 샀으면 전세를 넣지 말아야죠. 그리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면 지역구에 꼭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 살죠. 근데 살아야죠 상식적으로는. 네. 근데 지역구는 전세로 살아요. 그치? 자기 지역구는. 맞아요. 집은 다 서울에 있죠. 예, 서초, 네. 서초, 송파, 강남에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예. 투자의 개념인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정말 뼈아픈 건데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한두 번 이게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 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국장 5천 갑니다. 수익이 좋습니다. 주식 좋아요. 근데 왜 집 안 팔죠? 자기는 팔지 않으면서 남에게 주식을 하래요. 아 세다. 예. 시원합니다. 이게 네. 뉴스인 사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저는 네. 이거 정말로 깨달아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나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 SNS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프레임에 계속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함부로 그런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발언, 그런 어떤 집권 세력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오히려 뭐 선회하자면 억울한 게 강남에 집 있습니까? 대통령은 집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서초 송파 강남에 집 있었습니까? 홍제동 저기 있었잖아요. 근데 김조원 민정수석직 던지고 강남 아파트 보호하기로 나가고 참모들이 지금 그 난리인 거예요. 그렇죠. 참모들이 그 참모들의 이선에 있는 참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고 그 부동산 정책을 믿고 국장에 투자하냐고요. 그 많은 돈을. 이 자산의 성격도 다르고 아무리 주식에 투자해도 10억 단위, 5억 단위를 주식에 넣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이 그 정도 신뢰가 있는 시장인가요? 냉정하게? 분리과세 하나요?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한테 화를 내시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일단 이런 지적을 하면 무슨 변명을 하더라고 계속. 아 거기는 송파는 내가 오래 산 곳이고.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나오니까 정책적 어떤 신뢰를 갖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잘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의 세밀함과 반성하는 모습을 좀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뼈 때리는 말들 아, 너무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거 예를 들면 민주당만 말씀하셨는데 정치권 전체가 대부분 반성하면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잖아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강남구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40명, 서초구가 33명이에요.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서초 강남에 77명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갖고 있겠어요? 거기 집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 그 지역이 여의도 국회랑 가까워서? 그럼 영등포에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두면 똘똘한 한 채가 계속 된다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했겠죠. 그럼 이게 여야 없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있죠.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민주당 같은 경우 2020년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32명이 2020년입니다. 강남 3구 마영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 돈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집을 살까요? 당연히 정책을 가장 잘하는 공무원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네.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계급적, 자산적 기준과 다른 정책들을 쉽게 입안할 수 있을까? 입안하지 못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들과 같이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 이럴 때 예를 들면 민주당 차원에서 뭐 좋아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집을 갈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거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적어도 열심히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도 적어도 7, 8년 정도 돈을 벌면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대출, 상식적인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고 우리 이렇게 갈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시장이 믿겠습니까? 시장이 신뢰하지 않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면서 소위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이긴 사례가 딱 한 번 있죠. 사회주의. 그냥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켰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수의 국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러면 상식적인 국민을 좀 믿고 정책적 일관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에 계신 기자분께서는 똘똘한 한 채는 아니시지만 아파트를 가져서 보유세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상관없어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저도 피해 보는 거 싫지만 네. 그 대한민국 이걸로 잡힌다면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된다. 되는 거고 저는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김용보 실장의 그 어제 글에 행간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다려달라. 공급정책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의원들하고 많이 만나서 물어봤는데 네. 여기 이제 앵커님도 계시지만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이 소스타인 배불런의 배불런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고가사치품이 많이 팔린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동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면 좀 투박한 예인데 에르메스를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에르메스를 제공해줘야지 그 말고 그 하위 상품을 제공해주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인정을 하는 게
강남, 서초, 송파, 지금 마용성, 분당 정확히 말하면 이번 부동산 폭등은 이원화돼 있었어요. 네. 서울 전역이 오른 게 아니에요. 문재인 때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네. 그때는 코로나와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서울 전역이 끌고 가는 거였고 뭐 도봉 중랑할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 통계표 보세요. 뭐 얼마나 오르나? 그렇지 않아요. 상층도 딱 7개 구만 딱 오르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먹이사슬처럼 이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잡겠다 하면 강남만 예를 들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이 보통 통상은 떨어질 때 가장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 가장 먼저 튀는 게 강남이에요. 자본주의 먹이사슬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일 이게 상위에 있는 게.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야 강남이 뭐 한 달 만에 3억 떨어졌다더라. 그럼 다른 동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동네는 잘못하면 6억 떨어져요. 그게 현실이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강남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대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제대로 잡으려면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라도 강남, 송파, 서초에 맞는 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네, 네. 대규모 그러니까 물량폭탄 공급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강남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SOC 좋죠, 학군 좋죠, 그렇죠. 교통 좋죠. 바로 양재천 옆에 있고 녹지도 많아요. 거기 가보면 강남이 제일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 좋아해서 예약하려면 강남이 제일 구장이 많아요. 서울시 공간구 예약하면 다른 동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다 강남 집에서 걸어갑니다. 아니 사람 마음이 그러면 뭐 교육도 좋고 지역시설 좋고 다 좋은데 누군들 강남에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마치 뉴욕의 맨하탄처럼 바로 앞에 센트럴파크 있고 내가 가면 조깅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있고 여기 역설이 백화점도 많은데 누군들 거기가 선호지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거를 국가가 SOC로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지하철역도 촘촘하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네,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네. 강남에 그린벨트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풀어야죠. 서리풀단지 다 풀고 용적률 풀어서 올려야 돼요. 맞아요. 아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 8학군이 만들어진 거 소위 강북에 있는 학교들 다 글로 보내가지고 좋은 학교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 세금으로 다 만들어낸 거라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서울 지역에 모여 있었던 공공기관들 다 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 지역을 보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강남에 살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가 너무 좋다라는 것도 있다면 저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학원만큼 좋은 학원들을 만약에 어떤 지역에다가 배치해 놓게 되면 그 지역 따라서 예를 들면 또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공급이냐 세제 개편이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그래서 하나는 수지 평촌도 같이 묶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집가 상승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오세훈의 뭐 재건축 재개발 이번에 분담금 얘기 다 10월 15일 정책 때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핫해졌거든요. 그렇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론조사를 얘기하는데 전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좀 최종적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갑자기 한 주에서 한 주 탁 튀면 이거 가지고 와우 효과가 대단히 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은요 5% 6% 빠지는 거 한두 번 아니에요. 5% 6% 빠졌다가 툭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의 특성은 정책적인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동성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이유가 뭘까? 그럼 이건 부동산 문제일까? 아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스윙 보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여가지고 발언권도 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 왔을 때 그 정책들을 리드하고 끌고 나가는 사회적 파워가 세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니까는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6.27 때는요 그러면. 네.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전 그래서 대신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네.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적 휘임으로 따지면 부동산만 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보수층이든 다른 이슈를 들고 오게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만큼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냐의 문제가 핵심인 거지. 야, 이거 부동산 잘못하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년 6월 선거 떨어질 거야라고 접근하게 되면 저는 모든 정책은 다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겁먹을 거면 제가 볼 땐 정책 추진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시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이게 변수로 왔고 오세훈이 여론조사 했을 때 25%, 뭐 박주민 10몇 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앞으로 서울시장 추세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회가 좀 한번 파동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연말까지 이번에 초강수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건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지금 조정 지역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이게 사상 초유인데 말했던 대로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잡은 다음에 이 다음 후속타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당장 불이 났으니까 소화기를 끈 건 알겠어요. 이제 소방차가 올 타임입니다. 이 다음 타임이 소방차가 못 오면 불이 더 번질 거예요. 그렇게 잡불라 남아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공급 대책 어떻게 내겠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한번 승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잡았을 때 민주당의 딜레마를 알겠어요. 잡았을 때는 강남 3구는 어차피 민주당 표 아니죠. 네. 냉정히 봐서 거기는 네. 대다수가 맞습니다. 보수표니까. 근데 마용성 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잡는다는 표현은 원래 전고점을 찍었다가 자산이 내려가면 앵커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고점만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네.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생각하지 자기가 밑에서 샀을 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효과까지도 감수하고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어떻게 냉정히 보면 시장에서는 안정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민주당이 정책 달성을 했는데 딜레마가 생겨요. 네. 정책 달성을 했는데 시장을 뺏길 수 있다.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보통은 정책을 잘하고 달성을 하면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엇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내년 3월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저는 시장은 뺏길 수도 있어도 정책 달성을 했을 때 시장은 한번 뺏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켓넥으로 박빙 가거나 총선 이깁니다. 그러면 총선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근데 만약에 이번 정책에서 이번 지선만 보고 애매모호하게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지고 총선도 져요. 잘못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후, 그러니까 3년 후죠. 그 총선 때는 무조건 서울은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이재명 정부 때 서울 부동산이 문재인처럼 몇 프로 올랐다. 숫자 딱 때려가지고 이거 통계 맞는 거 진짜 쉽거든요. 저도 기사 네, 쓰지만 이맘때 마영성 평균 가격, 중위 가격 찍어놓고 그때 가서 KB 부동산 들어가서 시가 있으니까 딱 찍어서 퍼센트 계산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현재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지만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는 그 프레임 네. 현재 유리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잡은 다음에는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봐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현재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 계속 거짓말치고 공방만 할 거다. 그리고 이 정책이 3개월 동안 어떻게든 안 먹히길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물 떠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안 된다. 뭐 신고가 나왔다. 계속 보수 언론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기를 이겨내야 돼요, 사실은. 네, 결국에는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국민들의 민생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제 정말 정부의 일관되고 뚜렷한 그 소신과 철학으로 점철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기자와의 수다라겠죠. 기자와의 수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정주 기자님, 김종우 부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이사 프라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오전 2도로 굉장히 추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수미의 뉴스 인사이다 내일 6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